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달기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전원 일치 기각 결정. 두 분 예상했는지 여쭤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요. 민주당에서 예상했습니까?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는 봤지만 그래도 이 국민 정서에 또 비추어서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정권 내내 진행했던 일종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 절차, 또 이게 감사원법이라든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인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판단한 것이고 어찌됐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위법 여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가 아예 아무 명분 없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는 어렵고. 예, 이미선, 정정미, 예. 정계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감사 절차 중에 일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실체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게 그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미 3명의 의견만을 가지고는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의견 중에 파면에 이르는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3명의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도 위헌 위법만 인정이 될 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지금 파면 결정이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죠? 없었죠. 13개가 소추 의결돼서 지금 8개가 전부 다 기각이 나온 거죠. 이쯤 되면 글쎄요, 이게 헌재는 권한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그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인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계속 줄탄핵을 이어왔다면 이게 권한남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중이었고 감사가 또 나온 것들도 있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돼서 탄핵 소추 사유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 대국회 관계에서 법령 위반 이 부분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경미하다 이렇게 인정됐다는 거죠. 결국은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탄핵이었고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부처에 대한 그 결재 라인 전부 다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전원일치 기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탄핵 소추를 할 때에는 국회가 국가의 권한 내에서 이 피소추인의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에도 3인의 위헌 위법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소추권의 행사가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제 줄탄핵 등을 비판하면서 29건의 탄핵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중에 이 직무가 정지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건은 13건이고요. 13건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12.3 내란 이전에 직무가 정지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머지 건들 9건은 12.3 내란에 따른 탄핵소추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탄핵소추 사유가 다 남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국회가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검사에 대한 탄핵권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에서 한 번도 행사되지 않은 것이 또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검사의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권한 행사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인용 의견이 4인의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핵 소추가 전혀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단지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 그 의도 자체로 행사됐다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줄탄핵에 비판이 많은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오늘 결과를 예견하고 미리 해명한 걸까요? 그런 비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탄핵 소추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도 이제 나가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검사 몇 명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권한이 무뎌졌습니까? 모든 수사 전부 다 해서 다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면 역풍이 있지 않느냐는 내부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에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하는 방식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유도 없이 직무정지만을 목적으로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에서 기각은 됐지만 인용사유 또 위헌 위법이 확인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용됐다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저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수사팀의 그 엄청난 수사, 그때는 왜 탄핵을 전부 한 번도 안 했죠? 인권 침해도 많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 수사 무죄 나왔잖아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왜 제동을 안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편이 당할 때는 탄핵을 하고 네 편이 당할 때는 또 오히려 부추기고 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문제가.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감사, 원전 감사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갔는데 감사를 하니까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현희 감사위원장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 의뢰하니까 또 탄핵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 볼까요, 한번? 검사들 지금 기소는 이미 지났지만 사실 공소유지는 다 중앙지검에서 합니다. 이재명 대표 거의 수원지검 빼놓고는 그 공소유지 못하게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부패 2부에서는 돈봉투 사건도 해요. 그 사건 그럼 98일 동안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역대 어느 정치권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실들을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경미한 위법 사실 등을 보면
감사원이 할 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모 감사위원이 이 감사보고서 실행을 거의 막고 있어요. 본인이 열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그 열람권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 열람만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열람을 갖다 막지 못하게 한 거,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부분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조 감사위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열람 못하도록 왜 그랬죠?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별개 의견으로 나왔던 그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이 저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이것이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장관들도 다 공익감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규칙에 다 있어요. 자, 이 부분 나중에 따질 문제인 것이고, 자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 나왔고 실제로 흘러가는 그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뭐 조모 감사위원께서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부분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내 편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내 편에 대한 공소를 막거나 내 편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의심을 지울 만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와줘야죠.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죽하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인하셨겠어요. 예, 기각 사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방통위원장에 이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 결과가 그동안 줄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따라서 위헌 위법 사실이 있는지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 뭐 탄핵 소추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경고를 한다 이렇게 해석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오늘 결정난 사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탄핵이 결국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이 일정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완벽히 다르죠. 지금 제시된 쟁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등 5개 사유 어느 하나 위헌 위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그 상하의 심각성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라고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앞선 사건에서 감사원장이나 이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이 기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에 아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야 된다라는 이제 중대성의 부가 원칙, 이 부분 관련된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 대통령의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은 그 자체 내에서 법조인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배경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망국적 국가 위기였다. 줄탄핵이 이어지고 예산 삭감하고 국제관계도 문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약간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됐다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한 분, 두 분은, 네 분은 그렇지만 실제는 사유들을 보면 그 이전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 또 하나는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추 사실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국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꽤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추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 따라서 그걸 아예 판단 안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엄격한 판단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그건 각하돼야죠. 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도 꽤 있다. 예.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원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감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겠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 왔으니까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주도하에 하겠지만 과연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 대한 이 사실상 정치적 표적 감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감사에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감사권에 의한 감사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어떤 이 정부 부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시급한 거 아닐까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할 건 해야죠. 그리고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고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그런 감사에 만약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은 기각됐을지 모르겠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될 만한 의심을 받을 정치적 행위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또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감사원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 부분도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연루된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연루됐다고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으면 사실은 중앙지검으로 관할을 이전한 거기에 합당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내려가서 다 수사를 합니다. 명태균 씨도 가서 접견해서 수사를 하고 강희경 씨도 가서 수사를 하고 그럼 왜 갖고 올라온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만 갖고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중적으로 국민적 평가 측면에서 보면 마치 유죄의 심정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수사의 단서가 연이어 나오지 않는 한 빨리 이걸 끝내줘야 된다. 단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수사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만큼 명태균 씨 수사 빨리 속도를 내서 정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법사위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마치 작품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인데 검찰이 즉시 항고는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기현 판사의 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법관은 이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또 형사소송법 법문상, 검찰의 실무 관행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판결을 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 그 판결이 적절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판단 자체는 신중하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그렇죠. 검찰의 즉시항고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사실은 본인은 내심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원으로서는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이게 형사소송법상 날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간 개념으로 계산을 했고 또 2단계에 걸쳐서 체포 적부심에 소요될 시간을 또 구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이 두 가지 다 전례 없고 법문에도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투어져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문제이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민주당이나 법조계 일반이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검찰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내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정리해 주셨는데 반면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검찰청 역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원 행정처장이면 저게 원래 그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전에 저희가 사법농단 시절에 이미 다 배웠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무죄 판결을 한 1심 법원 결론에 대해서 검찰 보고 이게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항소해라라고 권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 사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 규칙을 좀 바꾸겠다. 이게 행정처의 할 일인 것이지. 아니 그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유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대엽 처장님의 저 말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요. 즉시 항고 기간 내 항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예, 그게 내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일주일 내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 석방 자체가 안 됩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에 석방할 수가 없어요. 대검의 입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석방함으로써 이건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고 석방을 했는데 다시 즉시 항고를 한다?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면 안 되고요.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거고요. 자, 이런 딜레마, 세 군데의 딜레마 속에서 대검이 고민 끝에 판단한 거란 말이죠. 이거를 글쎄요, 저분이 모르실까요? 저를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 그러면 저건 위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는 권력 분립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행정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안 맞는 거고.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네 가지 측면 볼까요? 인권적 측면에서 안 맞는 겁니다. 수사기관에게 구속 기한을 10일 동안 법원이 줬는데 그 10일 넘어서 가지고 구속을 더 해왔던 거잖아요. 그 10일 넘어서 구속을 해오는 기간을 줄여준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그것을 줄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저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실수하셨다고 봅니다만은 네. 저 부분이 생중계됐는지 하여튼 녹화중계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고 대법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법원이라는 데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특히 구속과 관련된 신병과 관련된 인권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또는 법률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글쎄 높아질까요? 네,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대법원이 1심 법원의 지시를 내리는 형격이었고 또 검찰과의 관계에서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인권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반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검은 왜 그 다음 날 또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죠? 그 인권보호 규칙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판례상 즉시 항고의 포기는 석방 지휘를 했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포기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이 즉시 항고 포기서라는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거나 명백하게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석방 지휘를 해서 석방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항고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역시 사례가 없고 해석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 행위를 위법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시 항고권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고 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방이 위법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스스로 자초해 놓고 또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검찰청의 위법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부분 때문에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장주에 반한다는 위헌 판단이 있었지만 구속 취소는 그 당시 위헌 결정문에도 두 개의 제도,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도 없고 검찰도 법원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법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되죠. 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게 지난 금요일이어서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도 항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항고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은 즉시 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에는 풀어줄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만약 그때 풀어주면 그게 위법적인 그 석방이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풀어준다는 것은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한 상황에서 이후에 포기했다고 해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한 명확한 서면이 안 들어왔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다. 이거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즉시 항고 관련돼서 그 사유가 지금 이제 결정한 사유가 하나가 기간 계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이 뭐 수사권이 없는지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갖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처장께서 얘기하신 저런 그 해소 방안은 본안재판 진행 중에 다 가능한 거예요. 30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현재 당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가면서까지 저렇게 주장하느냐. 이거는 여태 이 즉시항고 제도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편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줄여져 가는 추세인 것이고 원래 즉시항고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이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거나 그 취소 결정을 즉시항고하게 되면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가 돼요. 그럼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돼서 개선된 즉시항고가 맞는 것이지 계약된 즉시항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민주당이고 저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옹호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왜 그 피고인의 인권이 전례도 없고 법문에도 안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만 지금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아니 붙어 적용되면 안 되나요? 2018년 22년 사건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있었지만 즉시 항고도 했었고 일부는 받아들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왜 즉시 항고한 거죠? 그럼 법원은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때는 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한 겁니까? 합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법기관과 지금 이 법문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저희가 개선돼 가는 과정에서 개선 지점을 하필 왜 그 사람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개선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개악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개선하자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은 그 일수를 초과해서 구속할 때는 이걸 엄격히 해석하자라는 개선안을 냈고, 근데 왜 거기에 개선안을 반대하느냐? 근데 거기다 대고 하필 윤석열 대통령 붙었냐? 이거는 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두 분의 뜨거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원에 그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헌 심판 청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위헌 심판 청구를 또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헌 심판 그건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이렇게 잔머리라 그래야 될까? 꼼수라 그래야 될까? 그런데 불과한 거죠. 전면적인 위헌이라기보다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그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좀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 아니 그 재판 지연 여부는 이걸 따로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선고일자 잡혀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제 딱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사실 위헌 심판 제청 신청 이거 한번 했잖아요. 근데 네. 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유지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 사유와 또 입증의 내용들이 명백하게 이 법문상에 반한다고 하면 위헌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한 것에 대한 결론을 사실 법원이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예. 선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거는 피고인 권리로서 얼마든지 행사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기한 내용도 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사실의 적시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표현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사실의 적시고 뭐가 허위인지가 명백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의 공소사실의 내용은 표현된 내용을 넘어서 그 표현의 의미라든가 인상, 주관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이 구성 요건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관련 그래픽이 있거든요.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행위라는 부분이 모호하다. 이번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든 이 표현 자체의 의미를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바가 있고요. 인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 법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되는 이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은 기존의 사례와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 주관적 인식의 문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골프로 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을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법문상 행위 내지 허위 사실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된 내용은 나는 이 그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확장해서 그거에 대해 담고 있는 의미라든가 인식 뭐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또 이게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논해야지 예. 무조건 앞뒤 다 자르고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게 네. 지금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고 재판이 지연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두 번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라면서 나쁘끄럽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미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무슨 재판 지연이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 리스크 지연으로 제가 바꿀게요. 사법 리스크 지연이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입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지금 당선 모의원 기준이 1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고 이걸 갖다 1000만 원 이하로 바꾸자라는 법안도 발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걸 따져본다면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거의 다 합헌이 났기 때문에 그런 허위사실의 개념을 이거를 그 허위사실 판단하는 기준을 유권자한테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그 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아마 한정위헌이다라는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신청하면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해당 법률안과 헌법 재판 과정에서 뭔가 사법 리스크를 묶어두거나 해소하려는 그 시도가 숨어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 소원은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죠. 헌법 소원은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예. 그 해당 법률이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적용 법률이 멈추기 때문에 거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해당 기준 법률이 없어지는 꼴이에요. 따라서 피선거권은 박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시도를 위한 저는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막거나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뭐 재판 지연이라는 단어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인용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었고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포인트 늘었습니다. 정권 교체 대 정권 유지 의견 보죠. 47% 대 42%로 정권 유지 여론이 조금 오르면서 격차가 48% 대 39%였던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줄고 탄핵 기각 의견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석방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우리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과 기각 여론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이 파면해야 된다는 게 뭐 50에서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1, 2% 변화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석방이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론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지형을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을 임박해 오면서 이 보수의 또 결집 양상이 좀 약간씩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 상황, 대통령의 뭐 체포라든가 또 이번에 석방 등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된 어떤 이 중요한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의 석방이라든가 또 이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효과가 이제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면 탄핵도 각하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인되는 조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그 뭐 당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마치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역효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삭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 애국가 부르는 것도 사실 기독교 집회 나가서 하나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애국가를 통해서 약간의 그 간접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도 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계셔서 조금 더 저분 그 성품이 조금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각인조를 만드신 건데 어쨌든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쾌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적절하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금지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각하라로 표현했으면 구시대적 잔재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계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일견 보면 해프닝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내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각하로 칭하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란 피고인이고 구속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석방돼 있을 뿐이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구속은 안 됐지만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각하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걸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좀 비판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 저렇게 호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저건 해프닝인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이 더 절대적인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발언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의 각하 부르기 운동 해프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